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그 때를 말하는데 그 때가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납득이 잘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알아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시대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사, 신약 성경이라는 말씀에 기록된 그 배경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면은 배경 없는 그림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이야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배경을 먼저 그려놓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경 위에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의 사실은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림을 조금 보겠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정말 인류 역사에 고대 문명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그 로마를 좀 읽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역사에 대해서도 늘 뭐 언급하고 관심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이나 교양인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역사를 어느 정도 섭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역사를 다 포기하는 거 마찬가지요. 이게 로마 역사, 서양 역사 하면은 이건 로마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로마 역사가 뭐 한두 시간에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아무래도 한 학기 정도 매일 한두 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만큼의 분량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큰 시대 구분을 해서 그 흐름이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까지 왔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보면 로마의 이런 모습은 거의 없고 이런 흔적들이 몇몇 군데 남아있을 뿐인데 오늘 한 700년 그 이전 753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 아니면은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이런 분들 그 시대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청동기 시대. 그럴 때에 BC 753년에서 BC 509년까지 244년간 이야기를 조금 한 페이지를 갖고 정리할 거예요.
굉장히 짧게 압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그 로마의 왕이 로마의 건국자이기도 하고 원로원을 창설하고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병정놀이 하듯이 놀고 까불고 하다가 사비니 쪽에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아내를 삼고 하는 그런 사회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마 폼필리우스. 이 사람 때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봐요. 옛날에 왕들은요, 대개 격투기나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아니면 그 검투사 이런 거 해가지고 센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는 센 놈이지. 근데 늙으면 세지 않잖아요. 그럼 젊고 힘이 있다고 왕을 꺾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흔들리고 하니까 늙었다고 젊은 것들이 넘보지 마라. 내 뒤에는 신이 있다. 해가지고 종교를 끌어다가 정치의 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제정일치 시대, 제사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왕이 늙었을 때라도 젊은 것들이 힘꼬리나 쏜다고 까불고 댐비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종교를 도입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툴루스, 호스티리우스, 이 사람 아주 전쟁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복을 하고 또 정복하고 그 팽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앙쿠스 마르키우스, 오스티아 항구를 건설하고 우리나라 서울 같으면 인천 항구를 건설하는 건데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양 문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구를 건설하는 거. 그런 거 보면요. 그 옛날에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 가면 그 북경은 해안가에 있지 않고 내륙에 들어가 있는데 북경에서 나오는 문물들이 나오는 게 천진항으로 나가요. 천진 하늘나루라고 하는 그쪽으로 빠져나가 우리나라 인천처럼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리키니우스 프리스쿠스라는 사람이 그때 벌써 뭘 하냐면요. 하수도를 만들어요. 이게 물이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는 상수도고 사람이 사용하고 나면 하수도가 되는데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없으면 그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석대마을은요. 지금 하수갈로 이제 하고 있다 이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근데 로마는 2700년 전에 벌써 하수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건물들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 흔적만 남아 있는 거 하면요 수세식 화장실 흔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이제 수세식 그쪽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앞섰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이고 인구 조사도 하고 신분 제도로 하고 군대 제도 군제를 개혁도 하고 저기 업적을 남겨요.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그 앞선 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곱 번째 왕이 타르키니우스 스페르부스라는 사람인데 좀 못됐어요. 폭군에다가 공포 정치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이 아주 더 못돼서 또 그 아버지는 못돼도 아버지 못된 걸 보고 아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발전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못됐는데 아들 녀석이 더 못됐어. 여러분 므낫세가 못됐는데 므낫세 다 아몬이 그것도 더 못됐어 또. 그 신하들이 보다가 그 므낫세 아들 아몬을 때려 죽이잖아요. 2년간 지켜보다가.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든 이 타르케니우스 스페르부스는 오만한 자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는데 독재 중에 독재고 문제는 이 사람의 아들 스페르부스의 아들 섹스투스라는 사람 이거 아까 못된 놈인데 이 아들이 아주 만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정숙한 귀부인 그러니까 막 원로원 의원 부인 정도 되는 사람 매우 정숙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보통 이제 로마 사람들이 좀 문란하거든 원래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숙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요 왕자 녀석이 얼마나 정숙한가 어디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그 정숙하다는 소문난 여인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죽을래 하룻밤 같이 잘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죽어버리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해가지고 하룻밤을 이제 그 침입자하고 섹스투스라는 사람하고 잠을 자게 됐는데 이 부인이 그 수모를 당하고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루크르티아라고 하는데 로마인들 이름 속에 루크르티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정조를 그래서 그 수모를 겪고 나서 그 가족 앞에 고백을 하고 이 루크르티아라는 여인이 내가 이 수모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고 칼을 가지고 자기 이 심장을 찔러 가지고 자살해요. 루크르티아가. 그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 돼 가지고 그때 그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브루투스라는 사람은 둘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의 브루투스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브루투스가 브루투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틴어로 그 나라 말로 바보야. 바보고 멍충인 거야. 근데 그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바보 연기를 해. 왜 바보 연기를 하냐? 타르키니우스 스페르부스라는 독재자 왕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현명한 사람, 철학자, 이런 거는요,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브루토스의 형님도, 그래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동생 되는 브루토스는요, 바보 행세를 하면서 연기를 해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리고는 이 브루토스가 그 여인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다시는 왕이 나타나 가지고 나라를 지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은 다시는 없을 거다 하면서 바보 형상을 벗고 이 제도 개혁을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루크르티아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왕자 섹스투스가 정수가 이르려면 귀족의 아내 루크르티아를 겁탈했고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복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민중이 막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데 이 사건은 쌓여있던 민중의 분노에 아주 불을 지핀 거예요. 왕의 친척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로마까지 그 독재를 하던 그 왕의 친척되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말이 좀 이름이 우리 같으면 세 글자만 들어가다가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이 브루투스인데 이 브루투스가 주도하여 왕의 가족을 추방을 하고 다시는 로마의 왕이란 존재가 거들먹거리면서 권력이나 나라를 지것처럼 제멋대로 하는 그런 따위의 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509년인데 그때가 로마인들은 1인 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독재가 일어나고 독재가 일어나면 국민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와 권력은 공공의 것이다. 이 공공의 것이다고 하는 말이 공화국이야. 그때 벌써 공화국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BC 2500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도 안 돼가지고 애먹는 민주공화국을 250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왜 로마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 역사는 건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바른 정치가 되느냐. 왕이 해가지고는 바른 정치는 그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란 건 레스 푸블리카라고 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우리나라의 권력은 어떤 한 독재자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국호를 정할 때 헌법에 명시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퍼블리카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 공공의 것이다. 그런데 악한 정치인이나 역사를 모르는 정치인이나 못된 정치인이나 반드시 그 나라를 지 걸로 만들어요. 자기 개인 걸로. 그게 이승만이야, 이승만이. 그게 박정희고, 그게 전두환이고.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자가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 걸로 만들어요. 그럼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이. 2500년 전에 벌써 일어났는데, 브루투스가. 지금 이 시대에 대명천지에 종신 대통령을 하겠다, 유신의 목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요. 윤석열 씨부터 내가 왕이다, 또 왕.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2500년 전에 브루투스가 국가와 권력은 공공의 것이다. 절대 개인이 나라와 국가를 지멋대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그 죽은 그 슬픔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을 뭐로 세웠냐면 그 사람하고 이 브루투스 두 사람이 집정관이 돼요. 집정관.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집정관은 임기가 1년에 1년. 절대로 장기 독재 못하게. 장기 집권하면요, 부패합니다. 그 북한 봐, 북한. 중국도 그래. 그래서 그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자기 걸로 만들면 안 되고 4년에서 보통 5년. 4년 한데 너무 잘해서 4년 하고 내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4년 더 써먹자. 그 할 때 8년 하는 게 미국이야.
4년 중임제. 우리는 전도하니까 7년이나 하니까 뭐 죽을 지경이나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 하지 말고 5년 한 번 해. 5년. 우리 법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5년까지는 4년은 너무 짧으니까 5년을 그리 만들어 놨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적으로 의식은요, 잘못하면 5년 너무 길다는 거야. 잘못하는데 5년씩이나 버티고 있으면 그거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4년 하자. 단 잘하면 한 번 더 해가지고 8년 하게. 그쪽으로 가자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체로 보는 정서가 그래요. 어떻든 이 공화적이라는 게 2500년에 나왔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고, 로마사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로마사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로마사가 타키투스의 로마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에드워드 깁번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 쇠망사라는 그 책을 남겼는데, 모든 역사를 공부한 사람에게 필독서 중에 필독서가 로마 쇠망사예요. 타키투스의 역사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도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은, 특히 이 로마 이야기는 뭐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요, 1년짜리 총리, 그러니까 이게 절대 권력의 주인이 아니야. 원로원이 처음에 한 100명 되다가 한 200명 되다가 한 300명 되다가 난 한 600명까지 원로원이 뭐냐면 국회입니다, 국회.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 100명, 200명, 300명, 많을 때는 600명까지 되는 원로원에서 그 최고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최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을 그 집정관이라고 하는 총리도 혼자 하면 또 독재하니까 그 집정관을 둘을 둬요. 하나가 반대하면 성립 안 되는 걸. 둘이라도 마음이 맞아야, 그래야 오른손 왼손처럼 나라가 안 되겠나 해가지고 집정관을 둘을 둡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는 뭘 했냐면 1인 정치를 해봤어. 안 돼. 7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인 정치가 지금 이 집정관 제도인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482년간이나 이어가요. 공화정이. 482년. 로마 공화정 기간은요, 482년간에 이어졌으니까 비교적 괜찮다는 거예요. 왕정보다는 훨씬 낫다. 그게 2인 정치고, 그 다음요, 3인 정치가 있어서 3인 정치. 그게 보통 3두 정치라고 하는데,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두 번을 하는데, 그것도 깨져요. 3두 정치 깨지고, 그 다음에 4인 정치가 있어요. 4인 정치. 로마를 너무 커서 로마가 가장 번성할 때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정도 되면은 그 지중해 판도에 차지한 땅이 오늘날 그 땅에서 그 로마가 지금 무너지고 그 땅을 쪼가리 나가 지금 몇 개 나라가 있냐면요. 50개 나라야. 옛날 로마가 다스린 그 땅을 지금 현재 나눈 걸 보니까 50개쯤 돼요. 유럽에서 한 30개, 그리고 아시아에서 15개, 아프리카 한 8개 정도. 이거 전체가 옛날 로마 땅인데, 그 로마가 길을 닦는데 얼마나 닦았느냐? 40만 킬로를 닦아요. 지구를 10바퀴 돌아갈 만큼 도로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말이 로마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군대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뭐 이렇게 장교로 일생을 군에서 보내게 되면요, 퇴역할 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어느 그런 속주국에다가 한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거기에 퇴역 장군으로 거기서 논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굉장한 장치까지 제도까지 다 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제도, 2인 제도, 3인 제도, 4인 제도를 할 때는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니까 로마를 동로마, 서로마로 나눈다고요. 나누고 동로마의 정제, 정통왕하고 부제, 부대통령하고 부왕하고 그리고 동쪽에 정제 부제, 서쪽에 정제 부제 해서 4명 제도를 또 만든 4명 제도. 그러니까 1명 제도, 2명 제도, 3명 제도, 4명 제도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어느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공화정도 오래 가니까 또 원로원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져요. 이런 우리가 국회가 필요하다. 국회 대통령이 제멋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두었는데 국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국회도 싸움하는 거 봐. 맨날. 그래서 로마사를 공부하면요. 무슨 제도를 해도 완전한 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제도 해도 완전한 제도도 없다. 그래도 왕정보다는 공화정이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국회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1748년도에 프랑스의 학자 몽테스퀴에라는 사람이 삼권을 권력을 3파트로 나눠야 되겠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부 그 몽테스퀴에가 주장한 이 삼권을 분립해 가지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겠다 한 그 학설과 견해가 거의 온 세계의 인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 사법, 행정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힘이 너무 세 가지고 대통령이 지멋대로 하고 국회 해산권을 막 발동하고 이런 거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뺏어버려서 없애버려, 법으로. 그래 이제 국회가 힘이 좀 세지니까 대통령이 또 못 견뎌가지고 또 계엄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요, 역사를 통해서 조금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난 건 역사 교육을 좀 하고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야 돼.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를 보면 꼭 그 지중해에 장화를 씌는 것처럼 이런 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앞에 또 시칠리아는 공이 하나 있어. 공이 못생긴 공인데 이렇게 생긴 이 나라 요만큼이 로마인데 여기서 해가지고 지중해 반도 전체를 다 통치하는 그 어마어마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건 굉장히 공부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로원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실질적 권력기관으로 경험 많은 귀족들이 정책 자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회라는 것도 있어서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관직자를 선출하는 걸 그때 벌써 했다는 거예요. 509년부터 로마 공화정이 출발하는데 왕정을 폐지한 게 이제 한 시점부터 왕정을 폐지한 게 509년인데 또다시 왕이 들어온 데가 BC 27년에 또 왕이 들어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공화정 끝에 또 왕정을 들어오는 거야. 어떻든 그래도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는 데까지 정확히 말하면 482년 동안 공화정이 유지가 됐는데 단순히 왕이 없는 시대를 넘어 귀족과 평민의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통해서 민주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혼합 정치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원로원에서 이때는 한 100명 정도 되겠죠. 근데 많을 때는 200명, 300명, 많을 때는 600명까지 늘어나요. 카이사르 때는 한 900명까지도, 줄리어스 시자 때는 한 900명 정도 됐는데 900명 정도 되니까 원로원 힘이 너무 세가지고 줄리어스 시자라는 케사르가 그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웅 중에 영웅이던 줄리어스 시자, 그 시자 영어로 시자, 케사르, 우리 성경 가이사, 그 말이에요. 가이사, 케사르, 시자 같은 말입니다. 발음하는 음력이 다른 것뿐이지. 어떻든 이 900명을 꺾고 원로원을 900명이 있어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려는 사람이 줄리어스 시자야. 그러니까 이 원로원들은요, 우리가 900명이 돼가지고 저 카이사르 저걸 한번 못 꺾는다고 하는데 그 900명 되는 원로원 중에서요, 공화주의자, 아무리 줄리어스 시자가 자기에게는 양 아버지와 같고 또 영웅이고 공로가 있고 하지만은 1인 독재 체제는 안 된다 하고 나중 그 끄트머리 브루토스, 지난번 브루토스 말고 그 공화정 끝에 나온 브루토스가 시저 암살단에 가입해요. 그래서 시저에게 칼을 들이대니까 그 시저가 놀라면서 브루토스는 자기 양아들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사랑했고 아끼고 그런 사람이 그 반역자 언론들 턱에 서가지고 칼을 들고 나오니까 브루토스 너도냐, 너까지냐 라는 게 유명한 말이 어떻든 그렇게 해서 줄리어스 시자가 죽어서 이제 공화정은 끝나거든 사실은. 그런데 공화정 끝나게 된 게 처음에도 브루토스 때문에 공화정이 시작됐고 끝나는 것도 브루토스가 또 시저를 죽이면서 또다시 이 왕정으로 넘어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 가이사 아구스토가 왕이 돼버린 또 황제가.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로마 역사인데 좀 더 봅시다. 로마인들은 마지막 왕이었던 그 타르키니우스 스페르푸스를 몰아내고 다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나라는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파트리키 귀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콘술, 집정관이라는 콘술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2인 행정과 군사의 수장으로 하나는 행정하는 군사를 맡아가지고 2명 제도를 했는데 임기는 1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이 독재하는 거 딱 못 봐주고 그리고 오래 하는 것도 못 봐줘. 그래서 2인을 뽑되 임기는 1년이야. 물론 뭐 다시 선출될 수 있지만은 그리고 그 뒤에 그 밑에 평민들과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데 로마가 주변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군대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귀족들도 전쟁에 나가지만은 평민들이 막 나가는 거야. 평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평민 나가는데 그 귀족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이기고 돌아오면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근데 평민들은 쫄병들은 군에 가서 죽고 다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앞을 보세요. 국민들이 성산이라는 산으로 몰려가요. 몬사케르라고 하는 산으로 이 시민들이 몰려가가지고 이거 뭐야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에 나서 싸우는데 왜 장군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들어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냐. 야 우리끼리 나라 장군들도 없어. 장군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하고 우리끼리 새로 나라 세우자. 이런 어마어마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성산 사건이라고 로마 역사를 바꿔놓는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또 여러 번 일어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이런 전 민중이 들고 나서 왜 우리가 싸웠는데 너희가 다 먹냐? 귀족들이. 장군들이면 다냐? 그 너희들이 잘해봐라 하고 그냥 뭐 파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최초의 파업 내지는 민중봉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494년 경인데 신분의 불평등 이거 우리가 못 견디겠다. 당시 로마의 관직과 원로원 의석은 귀족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는 뭐냐? 그리고 우리는 빚을 내가면서 세금 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터 나갔다 오니까 농사도 못 지어버렸다. 우리 빚도 못 갚고 빚 내가지고 세금 내는데 빚도 못 갚고 이게 뭐냐? 우리 망하게 생겼잖아. 하고 그 로마의 평민들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뭐 거기에 어마어마한 민중이 가담하면서 맞다 그냥 그 평민이 각성하는 거예요. 전쟁의 주력 보병을 담당하던 평민들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건 우리인데 왜 권리는 없느냐라는 불평불만을 품습니다. 494년도인데 평민들은 자신들만의 도시를 따로 세웠다고 이 성산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때에 이제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 귀족들이 평민들의 그 고충과 아픔과 불평등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갖고 느끼고 참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다. 해가지고 이제 호민관 제도, 호민관이란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를 두겠다. 그래서 이제 그 최초의 호민관이 루키우스 알비니우스, 가이우스 리키니우스 이렇게 두 사람이 이 호민관으로 원론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해칠 수 없는 권한이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신체적으로 이 호민관을 누가 건드리거나 못하게 상당히 권위가 있게 평민 대표인데 그런 제도를 둡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선상사건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어떻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평민들도 이 호민관을 통해 가지고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산청 한명 국회의원 누구야? 네? 다 태평시대 같아. 자기가 뽑아놓고 자기 지방 국회의원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래 이렇게 태평성된 거야. 그 국회의원 뭐 하는 거냐? 우리 산청 함양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호민관인 거예요. 그게 암만 당 소속이 여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편을 들면 안 돼. 국회의원은요,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누구 편이라고? 투표한 사람 편. 자기 지역 구민 편이야. 자기 지역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호민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수준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 뭐 여당이니까 뭐 어차피 뭐 대통령 편 드는 거지 뭐.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사이에서 국회의원은요, 국민 편이 돼요. 대통령 편이 되면 안 되고. 그게 대의원제 아닙니까? 제각기 당연한 거죠. 근데 아직 우리 국회의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지역 구민 편이 아니고 대통령 편이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좀 더 하고 정치 공부도 좀 더 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똑똑해지면요, 독재가 뭐 못해 그런 거. 자, 호민관을 설치하는데 이 사람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집정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신성 불가침의 직책이라. 집정관 콘술 둘이 있고
원로원 200명, 300명 있어도 그 결정 나도 호민관이 거부권 행사하면요, 추진을 못해요. 그 정도의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백성을 대변하고 백성의 권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데 이걸 그 로마가 그때 그 2400년 전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 그거는 왕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똑똑해야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팽창과 함께 또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공화정이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포에니 전쟁, 지난번에 우리가 한니발하고 전쟁 봤잖아요. 통해서 지중해 패권국이 된 로마는 내부에서 슬슬 어려움을 생깁니다. 가장 문제는요, 예나 지금이나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영토는 넓어졌지만은 자영농들은 몰락하고 귀족들만 대농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봉건주의처럼 돼버렸어. 왜냐하면 군벌로 군대 장교로 뭐 장군으로 있던 사람은 제대하면요 엄청난 혜택을 줘가지고 땅을 갖다가 어떤 한 도시를 통째로 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군벌들은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되고 나머지는 점점 가난해지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군벌들이 또 뭐 하느냐? 군사를 군대는요 공공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권력자의 군대가 돼버려요. 아니면 그 장군 중에 군벌, 장군 중에 유명한 장군, 우리나라 같은 전두환 밑에 하나회 같은 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군사의 사병화. 그래서 땅 많이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세력을 키워요. 그 안에서 군벌끼리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내분이 막. 그래서 이제 황제는 안에서 내분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황제가 바깥으로 하여튼 그저 군인들은요, 누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해서 백마를 타고 들어오면은 원로원과 그리고 이제 왕가에서는 이제 술렁거리는 거야. 저놈의 새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인기가 많은데 또 국민들하고 끌어모아가지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왕이 도전하면 어떡하냐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는요, 그런 어떤 군벌 중에 센 놈이 그 개판 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 내보내요. 내보내면서 원로원이나 왕은요,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제발 돌아오지 마라. 나가 죽어도 나가 죽어라. 근데 그 장군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 돌아와야 또 뭐 얻는 게 있으니까 죽기 살기를 싸워가지고 살아 돌아오거든요. 살아 돌아오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로마 역사 중에 기가 막힌 거. 그래 전쟁을 안 할 수가, 전쟁을 안 하면 이것들이요 정치를 해가지고 로마가 내분이 일어난다든지 싸움이 패 싸움이 일어나고 이거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군인들 저 바깥으로 내몰아야 돼. 또 그 내몰면은요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속주고 세금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간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장군들이 안에 와서 싸움박질 안 하고 밖에 나와 싸우고, 또 싸우다 장군은 죽어야, 왕실과 원로는요 그 장군은 제발 나가 죽으라. 살아 돌아오지 마라. 그런 심보가 있어. 그러니까 정치하는 세계가 참 그 냉정한 것이고 한편은 또 더러운 거야. 군사의 사병화,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그 루크레티우스라는 여자의 손에 칼을 빼앗아가지고 그 브루토스는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토스고, 이 나중에 나타날
줄리어스 시자를 암살하는 사람은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야. 근데 그 집안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줄리어스 시자는 그야말로 시자잖아요. 시자라는 건 만약에 권력자의 대명사가 된다니까. 시자, 가이사, 케사르가 그 막 왕의 칭호처럼 돼버려. 그 사람 직책이었는데. 그 브루투스라는 라틴어의 그 뜻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때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웠는데 450년이 지난 후에 공화정 말기가 되면서 줄리어스 시자,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암살될 때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바로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사실 줄리어스 케사르는 브루투스를 자식까지 사랑하고 있었지만은 이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나는 개인적으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한 케사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대의를 위해서 내 사적인 감정을 누르고 공화정의 적이 되는 내 사랑하고 내 존경하는 케사르를 처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찔러서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제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삼두 정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앞을 보세요. 제1차 삼두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1인 체제, 왕정, 1인 체제, 2인 체제가 집정관 체제, 2인 체제, 그 다음에 3인 체제가 삼두 정치. 삼두 정치가 왜 생겼느냐면요. 원로원이 너무 세가지고 윤석열이가 감당을 못해. 그런 것처럼 원로원이 너무 세니까 집정관 둘이 해봤자 원로원을 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세 사람이요 담합을 해. 줄리어스 시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줄리어스 시자라는 케사르는요 군사력하고 대중적 인기가 최고야. 줄리어스 시자는 거의 신격화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는요 군사적 영웅인 거야. 군사적 영웅. 이 사람이 지난번에 유대 땅에 간섭해가지고 헤롯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동방을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했던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는요 로마 제일 돈이 많아. 최고 부자. 이 세 사람이 담합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그 결성된 정치 동맹인데, 크라수스가 군대를 이끌고 동방원정 파르티아, 지금 현재 페르시아 쪽입니다. 그 원정을 나갔다 전쟁을 해버리니까 삼두 정치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또 둘이 남았잖아요. 콘술처럼. 둘이 남았는데 둘이니까 네놈 그러니까 케사르하고 폼페이우스 둘이 남았을 때 둘이 협력을 하면 좋을 텐데 둘이 되면요 저놈 하나만 제거하면 내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게임에서요 폼페이우스 지고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으니까 삼두 정치가 이제 1차 삼두 정치가 막을 내리는데, BC 44년에 카이사르가 공화주의자들 즉 브루투스 일당에게 해가지고 암살당하면서 로마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BC 42년도 그 빌라도 전투에서 브루투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그 브루투스 일파가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이제 공화정 끝나버려요. 공화정 끝나버리고 그때 그 패배할 때 빌립보에서 전투에서 브루투스가
자기가 확실히 패배했다는 걸 확인하고 자살해요. 자살할 때 덕이란 것은 자기는 대의를 위해서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줄리어스 케사르하고 그 개인적인 정의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공적인 걸 더 생각해가지고 내가 내 개인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줄리어스 케사를 제거하고 내가 공화국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그 덕이란 것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 회의를 느끼면서 브루토스가 이 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이제 제1차 삼두 정치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나왔고요. 2차 삼두 정치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1인 제도, 2인 제도, 지금 3인 제도가 또 등장했는데 BC 43년부터 33년까지 한 10년 동안 카이사르가 피살된 후에 후계자들이 공식적으로 결성한 건데 그 옥타비아누스, 이게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될 사람인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여러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는 영화 보면 그 나오는 인물입니다.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죠. 그리고 레피두스, 카이사르의 기병대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또 결성해가지고 원로원들, 국회의원 이놈의 새끼들 숫자 많다고 돈 있다고 지금 애들 한가 우리가 못 봐준다 해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이제 2차 또 삼두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땅을 일단 나눕니다. 땅을 그 로마 안에 있으면서 서로 또 암투하고 하지 않고 땅을 그냥 옥타비아누스는 이탈리아 본토를, 안토니우스는 동방, 이집트를 포함해서 동방을 하고 그 다음에 레피두스는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는 거로 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최종 대결이 남았는데 이 둘이 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함께 맞서려고 하지만은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고 그 결국은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 영화가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영화에 나와요. 자살하는 게. 클레오파트라는 독사에게 자기 손을 물게 해가지고 죽고 안토니우스는 또 죽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만 남아가지고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악티움 해전을 이기고 로마로 들어올 때 이제 자기 하나만 남았잖아요.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데 막 그 회중들, 군중들 막 원로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래 가지고 존경한다 합시고 막 손을 보내고 막 이렇게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는데 막 꽃다발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젊은 안토니우스가 뭐 화답을 하는 것도 없고 고맙다는 뭐 인사하는 것도 없고 얼굴을 빳빳하게 세우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로원이나 국민들이 상당수가요, 보라, 저놈의 새끼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환호하는데 인사도 안 하잖아. 그런데 나중에 그 들어와서 연설을 할 때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가 갈라지는 거야. 연설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심으로 이번에 나는 다 평정되었고 다 평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권력과 권한을 다 원로원에게 돌려드리고 저는 평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하는 그 말에 온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 열광을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이기고 1인자가 됐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대. 세상에나 내상에나 막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요. 원로원과 국민들이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존경받을 뿐이다. 존경받을 뿐이란 말이 아우구스투스야. 아구스도. 존엄한 자. 저렇게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겨놓고도 긴장해서 그 환호에 담례도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모든 권한을 원로에게 국민과 원로에게 돌려드리고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그 말 때문에요. 황제를 추대해버려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옥타비아누스처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정권을 잡은 지가 27년, BC 27년경에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그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 아구스토 영을 내리 호적하라 하는 것이 주전 8년경에 호적령을 내렸고 그 호적령이 전달되고 확산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호적을 해야 될 때가 된 그때는 6년에서 5년경 그때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0년, 한 시간 만에 500년을 얘기한 거예요. 6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압축하면은 로마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또 황제 시대로 와버렸습니다. 이 황제 시대로 왔는데 이 황제 제도는요, 오늘 저녁 시간하고 수요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로마가 이제 몰락하고 기독교 자유가 오는 데까지 이제 갈 건데, 정말요, 그 로마 역사는 공부할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어느 나라가 정치가 완전하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역사를 다 공부한 사람들이 유럽이야. 아시아는 아니고. 아시아는 항상 하나지 하나, 왕.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인 제도, 2인 제도, 3인 제도, 4인 제도, 그리고 원로원 제도, 그러다가 이제 1748년도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 제도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 중에 좀 덜 나쁜 제도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제도가 완전치 않으나 좀 덜 나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또 그 전후에 로마의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대강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 로마가 어떻게 또 분리되고 어떻게 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동로마는 어떻게 또 그 이후에 천년까지 또 이어갔는지, 그런 동에 기독교가 어떻게 자유가 선포되고 기독교가 그 로마에서 박해를 받다가 250년간 박해 끝에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5, 60년 후에는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서 권력을 이겨서 철학도 이기고 무력도 이겨서 로마에 가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지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역사적인 교훈들, 값비싼 대가를 옛사람들이 지불하고 남긴 교훈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